안녕하세요. 타로 기사님 기산입니다. 제 채널에 처음으로 올리는 영상이 오디오북이 됐네요. 채널 이름부터 타로가 들어가는데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원래는 북튜버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인사 영상에서도 먼저 보셨겠지만 타로 영상도 올리고 책 소개하는 영상도 올릴 예정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다들 많이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요. 원래 저는 책 읽는 걸 귀찮다고만 생각해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올해부터 책을 읽는 재미를 알았거든요. 이게 특히 정말 힘들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이 영상에 들어가는 이 스크립트를 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슬슬 책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황보름 작가님의 이 정도 거리가 딱 좋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한 건 몇 달 전이었는데요. 아마 그때쯤 제가 정말 오랜 친구들하고 사이가 좀 멀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정말 오래 사귄 친구들이었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랬는지, 한동안은 사이가 틀어진 게 이게 내 잘못이 큰 게 아닐까, 스스로 많이 자책하기도 했고요. 딱 그때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어, 많이 힐링 되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친구 관계로 인해서 이 책을 접하기도 했지만, 다른 경우에도 이 책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선을 긋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거절의 의미로 떠올리기 쉽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남들한테 적당한 마음을 주고 또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법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짝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고장나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일까요? 잘 안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냥 스스로 먼저 접어버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 돌아서서 후회하죠. 그렇게 어설프게 휙 돌아서진 말걸. 사실 이건 지금도 잘 못합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혹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겠네요. 아픈 사랑에 답답하신 분들에게 또 타인의 시선에 휩쓸려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자책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황보름 작가님의 이 정도 거리가 딱 좋다입니다. 잘 보이려 하지 않는다. 알고 지낸 지 6년쯤 된 지인 B가 있다. 1년에 서너 번 대여섯 명의 지인들과 함께 만나 술 마시고 얘기하면서 같이 논다.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지만 그렇게 계속 만나다 보니 서로에 관해 조금씩 알게 되었고 나는 점점 B의 삶을 응원하게 됐다. 그가 말하지 않은 고민이 조만간 해결되길. 지난 몇 년간의 수고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지금은 기가 좀 죽어 있는데 곧 다시 힘을 내길. 그런데 B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간혹 그의 냉랭함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는 문득문득 차가워지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날 아침 B가 연락을 해왔다. 약속이 있다가 깨지니 마음이 좀 그렇다고. 심심하기도 하니 좀 놀아달라고 했다. 원래 모두 함께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그런데 급한 일이 생긴 사람 때문에 약속 날짜를 뒤로 미룬 게 어젯밤의 일이었다.
B가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했고, 또 얼마나 심심했으면 이런 부탁을 다 했을까 싶기도 했다. 그래도 나는 그의 부탁을 정중히 거절했다.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만나면 아무래도 어색하고 내 쪽에서 말을 짜내느라 힘도 들 것 같았다. 어쩌면 그를 단둘이 만나게 된다면 나는 그의 냉랭함을 무례함이라 결론 짓게 될지도 몰랐고, 앞으론 그를 만나는 게 꺼려질지도 몰랐다. 무엇보다 즐겁지 않을 것 같았다. 이렇게 걱정만 잔뜩 드는 만남이 기대될 리 없었다. 죄송해요, 피. 우리 둘이 만나면 정말 어색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다음에 다 같이 보면 어때요? 나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카톡에 털어놓았고 마음을 졸이며 피의 답변을 기다렸다. 피는 곧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다. 그래요. 나는 그래요 뒤에 붙은 히읗 두 개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피가 딱딱하지 않게 웃어주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예전 같으면 만났을지도 모르겠다. 심심하다고 연락한 사람을 어떻게 거절한단 말인가. 나를 매정한 사람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말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내 마음부터 먼저 챙기게 된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지 않는다. 잘 보이려 하지 않는 것이다. 할 만큼만 하기. 요즘 나는 할 만큼만 해도 관계는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서로 할 만큼만 해도 이어지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라고도 생각한다. 잘 보이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을까? 나는 상대에게 친절하려 노력하고, 무례하게 굴지 않으려 노력하고, 또 상대를 존중하려 노력한다. 다만 잘 보이기 위해 무언가를 더 하지 않을 뿐이다. 더 웃고, 더 좋아하는 척하고, 더 착한 척하고, 더 즐거운 척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이후 만남에서도 계속 편안한 마음을 이어갈 수 있다. 문 앞에서 심호흡을 하며 오늘의 만남을 긴장할 필요도 없다. 자연스러운 내가, 자연스러운 너를 만나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얘기 나누는 게 좋다. 누군가가 미워지면 내가 하는 일. 얼마 전 친구가 한 남자를 좋아하게 됐다는 소식을 알려왔다. 친구가 카톡으로 보내준 사진에서 그 남자는 친구 옆에 마감 처리 잘 된 의자처럼 단정히 서 있었다. 착하고 말끔하게 생긴 남자였다. 그날의 대화 이후 3주가 지난 어느 날, 나는 친구에게 물었다. 아직도 그 남자를 보면 가슴이 뛰는지, 계속 혼자 좋아할 건지.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 오는 것 아닌가. 이젠 그 사람을 봐도 아무렇지 않아. 하나님께 빌었거든. 제발 그 사람을 향해 뛰는 이 마음을 걷어가 달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마음을 걷어가 달라니.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 물으니 친구가 대답했다. 혼자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생활이 안 됐어.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그래도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아는 나는 친구가 기도까지 해가면서 마음을 거둔 게 못내 아쉬웠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었다. 감당 안 되는 마음을 품고 있기가 얼마나 버거운지 나 역시 잘 아니까.
짝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내가 힘들어하는 마음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다. 누군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내 일상은 하루아침에 지옥이 된다. 그 사람이 내게 한 말과 행동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 재생된다. 누군가를 미워할 땐 절대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내가 나의 일상을 짓밟는 행위라는 것. 나는 몇 년 전 누군가를 끔찍이 미워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이 깨달음을 얻고부터는 누가 미워지기 시작할 것 같으면 얼른 마음을 중화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내가 했던 말과 행동 돌아보기. 내 말과 행동은 옳았나? 그가 그런 말을 한 건 내가 언젠가 그에게 했던 그 말 때문이지 않을까? 그의 행동의 원인에 나의 행동이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 원인에 내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자격이 없는 것이 됐다. 왜냐하면 선빵을 날린 건 나였으니까. 자고로 너가 먼저 그랬잖아 라는 말을 들은 너는 우선 미안해 해야 하는 게 도리니까. 나를 돌아본 끝에 나도 잘한 게 없네라고 판명되면 나는 홀가분하게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털어낼 수 있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정말 마음에 서서히 평온이 찾아왔다. 그리고 이 방법은 거의 모든 경우에 성공했는데 당연히 나는 늘 실수를, 잘못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상대가 선빵을 날리는 경우도 있다. 자기도 모르게 날린 것이든 의도를 갖고 날린 것이든 맞은 나는 너무 아파서 시름시름 앓는다. 나는 상처받았다. 그러니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하겠다. 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내겐 너무 힘든 일이 될 게 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상황을 위해 준비해 놓은 방법도 하나 있다. 아래의 문장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할 것이 아니라면 미워하지 마라. 잠시 미워하다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라면 애초에 미워하지도 말기. 하지만 그 사람을 영원히 미워하겠다 싶으면 단호하게 미워하기. 위의 문장은 언젠가 행복에 관한 책을 읽다가 찾은 아래의 문장을 내 마음대로 변형한 것이다. 언젠가 풀릴 화라면 화를 내지 마라. 풀릴 화라면 내지 말고 없어질 미움이라면 미워하지 말기. 내가 나의 일상을 평온하게 유지하기 위해 괜한 감정 쓰레기를 안고 살아가지 않기 위해 나는 시시때때로 위의 두 문장을 기억해낸다. 제 외모에 대해 말하지 말아주세요. 회사에 들어간 지 3년. 지난 3년간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더는 건전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없던 때였다. 나는 많이 먹기 시작했다. 퇴근을 할 때면 지하철 4-5 정거장 전에 내려 집까지 걸어가며 먹었다. 주로 빵을 먹었다. 전엔 좋아하지도 않던 빵이 왜 그렇게 먹고 싶던지.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내고 나니 살이 엄청 쪘다. 살이 쪄가는 도중에는 내가 살이 얼마나 쪘는지 잘 알지 못했다. 일부러 모른 척한 걸 수도 있다. 어느 날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옷이 맞지 않았다.
원래 있던 스트레스에 살이 쪘다는 스트레스가 얹혀져 무지막지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나는 계속 먹었다. 살이 점점 더 쪄갔다. 펑퍼짐한 옷을 입고 빵을 먹으며 퇴근을 하는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100명이 좋긴 없는 동료가 함께 야근을 하고 있는 사무실에서였다.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 이유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고 그때 그룹장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내 파티션 앞에 와서 섰다. 사투리 섞인 큰 목소리로 눈을 부라리며 말하는 것이 특징인 그룹장이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가뜩이나 큰 목소리에 더 힘을 주고선 이렇게 말했다. 포르마, 너 왜 이렇게 살이 쪘냐? 그날 야근을 끝내고 친구 J, K와 함께 회사 정문을 나설 때였다. 문을 나선 순간 나는 목도리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누르고 누르던 어떤 감정들이 한 번에 터져나온 거였다. 우는 나도 놀라고 친구들도 놀랐다. 이렇게 울어버릴 걸 어떻게 참고 있던 걸까? 나보다 더 놀란 친구들은 양옆에서 내 팔을 잡고는 나를 건물 구석 의자로 끌고 가 앉혔다. 그러고는 내가 우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 주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울고 났더니 어딘가 시원해지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웃음이 나왔다. 나는 퉁퉁 부은 눈으로 친구들을 향해 웃으며 이렇게 울어본 지도 정말 오랜만이다 하고 말했다. 친구들도 내가 웃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놓이는지 같이 웃어주었다. 시원하게 울고 나서야 몇 시간 전에 나에게 벌어진 일에 관해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지 황당했고, 왜 내가 아무 대꾸도 못한 건지 억울했다. 실컷 운 그날 이후로 얼마간 나는 과거를 헤집으며 여러 기억을 골라냈다. 대학교 1학년 때였나. 학교에 처음으로 반바지를 입고 간 날이었다. 그날 나는 단지 반바지를 입고 갔을 뿐인데 마치 내 다리를 사람들에게 전시한 꼴이 되어버렸다. 원치 않던 다리평이 쏟아졌던 것이다. 한두 명이 아닌 여럿이 마치 천부인권을 누리듯 자연스럽게 내 다리를 평가했다. 다시 사람들에게 내 다리를 전시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사람들의 외모평은 계속됐다. 살이 빠지면 빠졌다고, 찌면 쪘다고. 나도 아는 사실을 굳이 내게 알려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그 사람의 첫마디는 살쪘네였다. 불룩 나온 본인의 배는 도대체 뭐란 말인지. 어떤 사람은 내 얼굴을 무례하게 빤히 쳐다보곤 눈썹털 정리가 안 됐다며 지적해 오기도 했다. 여자라면 눈썹 정리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투였다. 그는 내가 지금껏 본 사람 중에 털이 가장 많은 사람이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리도 쉽게 타인의 외모에 관해 말을 하는 걸까? 그들에겐 어떤 권리가 주어진 걸까? 그런데 하나 우울한 사실은 내 외모를 지적한 동기, 선배, 지인들에겐 악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다 내가 좋아하던 사람들이었다. 그토록 무지하고 무례한 말을 그토록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선량한 사람들.
펑펑 운 그날 이후 나는 그룹장이 내 몸에 관해 다시 한번 말을 꺼내리라 예감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고깃집 회식이 끝나고 문을 나서던 순간이었다. 그는 문 앞에 서 있던 나를 쳐다보더니 기어코 또 내게 왜 그렇게 살이 쪘냐며 큰 소리로 말을 걸었다. 나는 이번엔 웃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을 보며 제 외모에 대해 말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말했다. 그는 당황한 듯 나를 쳐다봤고 이후 다시는 실수하지 않았다. 다행히 그 정도는 되는 사람이었다. 이후로 퇴근길에 무언가를 사 먹는 습관은 끊었다. 먹지 않고 걷기만 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빨리 살을 뺐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몇 개월 후쯤엔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정도로는 뺐을 것이다. 대신 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다. 일듯, 미듯, 한들을 정주행하고 회사 동료들과 퇴근 후 술을 마시고 화가 나면 농담과 뒷담화를 적절히 나누면서 계속 회사 생활을 해나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에 무뎌지기도 했다. 받아들이게 되는 면도 많았다. 그룹장을 신경 쓰지 않게도 됐다. 그룹장도 그랬던 것 같다.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는 나를 붙잡는 신용도 해줬다. 연애를 하지 않아야 도달할 수 있는. 나도 이제 연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팅을 하고 다니던 때였다. 하지만 나 같은 성격의 사람이 소개팅에서 인연을 만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나는 소개팅에 나갔다 하면 얼떨결에 내 본 모습을 숨긴 채 참한 숙녀가 되기 일쑤였고 이런 내 모습이 나도 어색하고 싫어서 2시간쯤 지나면 돌처럼 굳어 묻는 말에 대답도 잘 못하게 되기 일쑤였다. 그 시절의 나는 여전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한 줄도 적어 내려가지 못한 상태였지만 적어도 소개팅 자리에서의 나는 나라는 사람과 완전히 별개의 인간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소개팅도 더는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즈음 그가 메신저로 말을 걸어왔다. 비슷한 시기에 입사했다는 사실 외엔 우리 사이엔 접점이 거의 없었다. 그가 저쪽에서 오고 내가 이쪽에서 가다 중간 지점에서 만나면 고개 인사 정도 하는 사이. 간혹 점심 식사 후나 저녁 식사 후 우리 팀 사람들과 그의 팀 사람들이 스타크래프트를 할 때 저그 대 프로토스로 만난 적이 몇 번 있기는 했다. 그가 내 본진을 부수러 쳐들어올 때면 나는 내가 여자인 것을 이용해 그에게 앓는 소리를 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그때마다 그는 내 본진에서 퇴각한 뒤 우리 팀 누군가의 본진으로 쳐들어갔는데 나는 그럴 때마다 그에게 아주 약간 좋은 마음을 품었던 것도 같다. 우리는 어느 날 같이 퇴근했다. 버스에선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멀찍이 자리를 잡고는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로 갔다. 이름 모를 호프집에 마주 앉았다. 어색했지만 띄엄띄엄 말을 이어갔고 둘 다 술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는 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다. 나를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준 그는 조금은 오래도록 나를 쳐다봤고 집에 가면서 지금은 기억나지도 않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며 우리는 다음날 아침에
상대방도 잘 일어났는지 모닝 문자를 주고받았다. 출근 후 우리는 애써 상대방을 찾아 눈을 맞추었다. 그렇게 비밀 연애가 시작됐다. 연애가 시작되고 나서야 나는 내가 평소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회사에 입사한 후 2, 3년간 한참 회사 동료들과 내 친구들을 이어주는데 큰 재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나는 매번 그를 소개팅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았다. 친구들이 아무리 소개팅을 해달라고 졸라도 그는 끝까지 소개해주지 않았다.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왜 그런 건진 그와 연애를 하면서 깨달았다. 그의 외모는 딱 내 스타일. 그럼에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던 건 그의 성격 때문이었으리라. 우연히 회의실에서 옆에 앉거나 복도에서 스칠 때 그의 태도는 대체로 차가웠다. 가끔 팔짱을 낀 채 사람들과 웃고 있는 모습을 보긴 했어도 그건 그의 예외적인 모습 같았다. 차가운 남자, 불편했다. 우리 연애의 실패 요인은 우리 둘 다 자기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려 한 데 있었다. 나는 그 앞에서 늘 내 자존심을 챙길 수 있기를 바랬고, 그 역시 자기가 내게 해줄 수 있는 선을 미리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행동하려 했다. 나는 그게 불만이었다. 그가 먼저 내게 더 다가오길, 더 잘해주길, 더 많이 좋아해주길 바랬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 나는 말로 그를 나무라고 헐뜯고 미워했다. 그러면서 나는 나에게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내 안에 이렇게나 화가 많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화를 내는 모습이 싫었다. 그와 만나는 시간 동안 나는 내 생에 가장 화가 난 사람으로 살았다. 이런 연애를 계속해야 할까? 우리는 말다툼 끝에 헤어졌다. 우리가 즐겨 찾던 집 앞 호프집에서 습관처럼 맥주를 시켜놓고 맥주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서로 갈 길을 갔다. 나는 누군가를 이토록 좋아하는데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놀라 일주일쯤은 정신없이 살았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주 마주쳤다. 구내 식당에서 앞뒤로 서 있을 때도 있었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탈 때도 있었다. 그렇게 2주쯤 흘렀을까. 마음속 폭풍은 어느 정도 잦아든 것 같았고 다시금 옆자리 동료와 농담도 나눌 수 있게 됐다. 그와 헤어지고 2달쯤 지나자 나는 많이 괜찮아진 듯 했다. 이젠 그와 사귀던 때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도 있게 됐다. 화가 날 때면 나는 그가 내게 잘못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곤 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나는 나의 기대보다 미성숙한 사람이었고 어쩌면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적어도 그와 그렇게 싸우면서 헤어지진 않았을 것 같았다. 그의 속을 벅벅 긁는 소리도 참 많이 했던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그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엔 세상이 한마음으로 나서서 가능한 한 모든 의미를 다 부여해주지만 누군가가 곁에 없어야 더없이 평화로워지는 마음 상태엔 그 누구도 의미를 부여해주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의 이 상태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주기로 했다.
나는 지금 내가 매우 좋아하는 상태에 와 있다고. 그가 내 곁에서 사라진 후 나는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었다. 연애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분명 있는 듯 했지만 연애를 하지 않아야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상태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비로소 내가 그를 좋아하느라 방치해놨던 또 다른 좋아하는 것들을 향해 다시금 손을 뻗기 시작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모두 내가 혼자여야만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책 읽기, 영화 보기, 걷기, 친구 만나기. 나는 혼자여도 충분히 즐거운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은 채. 서로 통한다는 건. 알베르 카뮈는 우리는 나이 들수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사람과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누군가와 꼭 살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 나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사람과 만나야 한다고. 이는 지혜로우면서도 적극적인 태도다.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과 어울리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려는 지혜로운 태도이자 그런 그들이 있는 장소로 나를 데려가겠다는 적극적인 태도.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나는 지혜롭지도 적극적이지도 않았는데 다행히 나를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다. 니체는 자기 자신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나는 나름 나만의 길을 걷고 있는데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내게 좋은 사람들이란 함께 대화 나누는 게 즐거운 사람들, 그러니까 잘 통하는 사람들 말이다. 서로 통한다고 해서 꼭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역시 통한다고 느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고 자유롭게 말하면 그들은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며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준다. 어쩌면 그들은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신뢰하기에 내 생각을 신뢰하고 그렇기에 섣불리 아니야, 네 생각은 틀려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만 전제한다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도 대화는 술술 흘러간다.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마냥 신기하고 또 심지어 이야기 듣는 게 재미있기까지 하다. 이때 내 추임새는 맞아, 진짜 그렇다니까. 내 말이 그거야가 아님. 정말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고. 웬일이야가 되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대화가 지루하고 불쾌하다는 뜻은 아니다. 상대방 또한 내가 말을 하면 놀란 눈이 되었다가 의아한 눈이 되었다가 호기심 가득한 눈이 되었다가 종국엔 그렇구나 하고 추임새를 넣는데 이렇게 대화는 깔끔하게 끝이 난다. 나에게 서로 통한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일이다. 끄덕이는 고개의 의미는 너의 말을, 생각을, 삶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뜻이다. 완전히 이해하진 못하더라도 이해하려 노력은 하는 것이다. 끝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연유가 있으리라는 것. 그 생각을 추동하는 감정을 갖게 된 이유가 있으리라는 것을. 이해의 끝엔 받아들임이 있고 대신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설득은 없다.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건 설득이 아닌 서로의 멋짐에 있을 것이다.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가 멋진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받지 않을 수 있을까?